이거 아세요? 네, 많이 써요. 알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금수저는 애초에 좀 잘 사는 사람. 금수저예요? 아니요? 못했어. 나연이. 너 아니야? 아, 토의 좀 하세요? 네네, 저도 좀 하고 충 중에 한 명이다. 저희 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2030 세대들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대 청년의 자화상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어떤 가정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해서 이미 유리한 어떤 직업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그 소수와 나머지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불안정한 형태로 이제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아기다툼하는. KBS는 청년에 대한 대규모 사회조사를 기획했습니다. SNS나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목소리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가령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로 대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던 걸까요? 지금 청년층이야말로 그 이전에 태어난 어느 세대보다도 세대 내부적으로 여러 면에서 갈라져 있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서른여섯 살 국회의원 한 번 해본 적 없는 30대 청년이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공정하게 선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풀 수 있는 해법의 단초라고 저는 봅니다. 청년.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뜨거운 구애. 당사자인 청년들 생각은 어떨까요? 스물아홉 살 천현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단축 근무한 거죠. 오늘 애지간하면 잔업 껴가지고 한 7시쯤에 내려요, 차에서. 아, 그러면 근무 시간이 잔업 1시간, 2시간? 2시간 포함된 거죠. 잔업 2시간 포함해서?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공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보통은 통근버스를 이용을 하게 되나요? 어때요? 대기업에 있는 그거 하청이면은 대기업 사내 하청이면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좀 규모가 작으면은 통근버스가 축소되고 거기서 더 줄어들면 이제 그냥 버스 타야죠. 현우 씨는 한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하청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돌아서 가시죠, 이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현우 씨의 꿈도 그랬습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기는 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하고 그때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게 낫겠다. 막연하게 그냥 무슨 엔지니어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엔지니어 하면 월 200만 원 받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취업한 거죠. 지금이 몇 번째 직장이에요? 11번째 직장이려나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직장인으로는 몇 년 차인 거예요? 10년 차 약간 안 됐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 다닌 회사요. 2년 10개월요. 용접인데 이제 주로 하는 곳은 이제 차량들 있잖아요. 뭐 차량들의 이제 차축 밑에 이제 바퀴랑 바퀴 사이에 차축을 연결해 주는 그쪽에 용접을 한다거나 지금 있는 직장 같은 경우는 대형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거. 이 방 넘어서 저까지 갈 텐데 아마 그 정도 되는 큰 걸 용접을 하거나 뭐 그러고 있죠. 아니면 로템 하청에 다닐 때는 이제 그 열차 안쪽을 용접을 하거나 그렇게 했었죠. 쇳밥 11년 차 천현우. 최근엔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칼럼니스트 천현우입니다. S&T 하청에서 일할 때 그 회장님이 정직원 분들더러 이제 책을 내려다 보내주시고 친히 독후감을 써오라 명령하시니 쇳밥 아저씨들이 또 갑자기 쓰라고 하면 어떻게 씁니까? 안 쓴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건 저한테 맡기주이소. 대신 술 한 번 사시고. 네. 독후감을 대신 써주신 거예요? 네. 돌아 이젠 소설과 근처까진 왔습니다. 일을 한 10년 정도 해봤고 글도 뭐 어지간한 사람들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가 결합돼가지고 되게 생생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년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청년 노동이라는 건 또 어떤 거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작업복 입은 애들 얘기를 들어줘 본 적이 있던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몸을 쓰는 일이니까 이거 네네. 다칠 뻔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떠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거야. 아, 그래요? 네네. 너무 그렇게 자주 있어요? 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맞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기계에 끼워 맞춰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안 날 수가 없어요. 용접기로 잘못 찢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의 글은 몸에서 나옵니다. 400도가 되는 온장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폭시라는 수지 액체를 꺼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주연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밖에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에 부어가지고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굳히는 건데 붓다가 쏟아버려가지고 발목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신경 말단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픈 거더라고요. 1cm만 더 들어갔으면 이제 진짜 발목 절단해야 됐을 거라고. 예,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병원비는 누가 냈어요? 그럼? 병원비요? 전부 다 자부담이죠. 항생제비만 냈어요, 사장. 네, 팔에 맞춰 당연히. 저 구멍이 저렇게 되는데. 29살 청년의 몸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생각보다 나빴던 거는 돈이죠, 일단. 생각보다 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최저시급에서 놀 거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 왜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사실은. 잔업을 해도? 잔업을 하면 이제 많이 그거 차이가 나기는 시작하지만 그때부터는 힘들죠, 문제가. 그러면은 잔업 없이 근무를 하면 굳이 이렇게 가가지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해도 편의점 알바랑 사실상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는 6번밖에 안 나오고. 이런 그에게 청년 정치란 말은 낯섭니다. 청년이 들어와야 된다. 청년이 주인공이다. 지금 아마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닌데 훨씬 당사자잖아요.
이게 내가 당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의 당사자 끝물이긴 하지만 들기는 들죠. 청년이라고 다 이렇게 합쳐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때까지 특히나 청년 담론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 서울 이제 어디에 있는 서울 수도권 대학 4년제 대학의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월세가 너무 비싸. 취업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하철로 막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청년의 20%나 될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근데 전부 다 얘기한 현우 거잖아요. 씨한테 해당되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하철이 없어요, 이 도시에는. 기계에 사람을 맞추는 세상에서 현우 씨는 오늘도 쇳밥을 먹고 글을 씁니다. 본인의 글이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령이 아니라는 거? 아주 먼 곳에 혹은 울산, 거제도 이런데 커다란 공장, 우리가 영영 안 들어갈 것 같은, 우리랑 1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듬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고 동시에 그 안에서도 나름의 자부심과 그 나름의 노력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스물여섯 살 공희정 씨는 지난해 경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무슨 캐셔 같은 역할 하는 거죠? 네, 매장 정리하고 상품 진열하고 고객 응대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 반려동물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애정이 있거나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정말 괜찮은 알바 같은 거예요. 사전 조사해서 강아지 보통 이런 사료 먹는구나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아르바이트도 공부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거. 네, 그렇죠. 다 공부를 해야죠. 얼마나 일했어요, 그래서? 일한 건 취업 준비할 때 여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그래도 1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르바이트 처음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전단지나 어린이 전시회나 경호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저도 좀 그렇지만 연예인을 경호하는. 돈 벌랴, 취업 준비하랴. 참 고단한 일상이었습니다. 진짜 한 번은 진짜 계속 낮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진짜 일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만 오로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한 날도 있었고. 무엇보다 서러운 건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높다. 주제를 알고 좀 목표를 낮춰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지방에 사는 청년들도 좀 좋은 일자리,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싶고 똑같이 그만큼의 노력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눈이 높아요. 어때요? 연봉은 한 어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돈 액수 기준. 3천 적어도 초봉 3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호황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높진. 최저임금은 사회에서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지 생활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기준인데 거기에 맞추는 게 기본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최소 수준인 거지. 근데 그 기성세대나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청년들한테는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의정 씨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 대학을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인근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인식 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인식이 조금 제일 크다고 해요. 뭔가 서울을 가야 성공할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우리는 서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 이제 회사가 많고, 그리고 네임밸류가 조금 높은 회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도 대부분 이제 서울에 가서 취업을 하라고 이제 조금 제안을 많이 하시죠. 고시를 준비하는 소은 씨도 지방 청년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할 것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진입 자체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잘 못하는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려고 보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방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는 어떻게 다닐 것이며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기회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의 시대가 왔다지만 실감하기엔 아직은 멀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래도 청년이 설 자리가 있다는 것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좀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그래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취합하고 모아서 이렇게 스피커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직도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언론도 다들 청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이런 얘기들이 딴 세상 같다고 합니다. TV 속 청년들하고는 많이 다른가 봅니다. 또 다른 현우 씨, 의정 씨에게 요즘 청년을 일컫는 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3포 세대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업이 현재 어렵고, 그리고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는 결혼도 점점 어려워지고. 금수저는 애초에 좀 잘 사는 사람. 금수저예요? 아니요. 전거 같아요. 흑수저. 요새 가장 큰 고민거리? 전 주식. 그래요? 네. 주식이 왜요? 너무 안 돼서? 그냥 좀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이제 팀장 자리에 있다가 잘리게 됐는데 이제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잘 안 돼서 좀 고민이 많이 있죠. 저희 30이어가지고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뭐 직장에서 커리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만으로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세대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뭐 코인이나 주식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너무 내 미래가 어둡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집을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약간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비관적 현실인식으로 꽉 찬 단어들. 청년들은 이를 두고 자기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청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KBS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 얼룩소, 사회학 연구자들과 함께 대규모 사회조사를 기획했습니다. 거리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 1000명의 젊은이들은 뭐라 답했을까요? 청년들에게 현실은 노력한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부모 지원이 필수냐는 질문에 70% 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흑수저, 금수저 불공정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불공정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가정에 태어나거나 어느 부모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야 말대로 그건 운에 맡겨진 결과일 텐데 그런 어떤 그 가정 환경,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 부모의 어떤 문화적인 자본의 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런 공부 환경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연구진은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8살에서 34살 청년 1000명에게 청소년기 공부 환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학 진학까지 부모의 지원 정도를 물은 질문 6개입니다. 나는 생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방이 있었다. 필요할 땐 독서실이나 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받았다. 부모님은 나의 대학 진학을 원하셨다. 부모님은 나의 학업을 지원해 주셨다. 능력이나 노력은 빼고 객관적인 환경에 대해 물은 질문 6개였는데요. 답변을 분석해보니 공부 환경이 좋았던 순서대로 상층과 중간층, 그리고 하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부방 3그룹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자란 청년들과 그렇지 못했던 청년들의 삶. 지금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 공부방이 따로 있었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내가 대학에 가는 걸 원했냐? 이런 것들은 사실 잊어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자기 인식을 말해줄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문항도 6개를 넣은 거죠.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한 해상도를 높였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대학 입시 결과부터 크게 갈라졌습니다. 공부방 그룹별로 고졸과 서울 소재 대학, 그러니까 이른바 인서울 진학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공부방 상층 그룹을 보면 고졸은 13%,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27%입니다. 하지만 공부방 하층 그룹을 보면 48%, 그러니까 2명에 1명꼴로 고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9%에 그쳤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부방 하층 그룹일수록 경력이 쌓여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엔 미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난 앞으로도 소득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도 소득이 불안정할 것이다 같은 부정 전망은 공부방 하층 그룹일수록 높았습니다. 반대로 내 미래가 기대된다. 미래는 내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같은 긍정적 전망은 공부방 상층 그룹으로 갈수록 높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방 그룹별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도 달랐는데요. 가족이 위안이 된다. 친구가 위안이 된다. 이 비율 역시 공부방 상층 그룹일수록 높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대학 입시는 자기 노력과 재능으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결과 이후에 이제 차이가 갈라지는 건 그거는 자기 책임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부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그 학생들이 자기 책임이 아닌 환경이 그 결과를, 입시를 혹은 입시 이유를 얼마나 결정하는가를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수리공의 나이는 불과 19살이었습니다. 가방에는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5년 전 20살 생일을 하루 앞둔 청년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컵라면조차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씩씩으로 배웠던 것대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메트로 쪽에서는 하청업체에 자기네는 그렇게 지시 내리지 않았다. 하청업체 쪽에서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죽은 사람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모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한 모의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지난 5월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그중에 일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이 바로 벌금 하한과 형량 배심원제인데요. 이 두 가지까지 더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산재가 엄청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재판을 통해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재판 결과 원청 회사엔 벌금 1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구의역 사건 재판에선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의 재판을 주최한 이탄희 의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판사 출신입니다. 그는 공부방 계급의 모순을 법원에서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제가 2017년에 법원행정처 근무할 때 법원행정처의 판사가 36명이었어요. 그중에 한 30명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36명의 법원행정 판사들을 보면 대체로 부모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는 게 거기서도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에 3,000명 정도의 판사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정말 1%의 판사들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말 시험 제일 잘 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어땠어요? 재판 거래. 시험 결과만으로 사람을 줄 세워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 거래가 뭐예요? 겉으로는 좀 우아하게 법대 위에 올라가서 법복 입고 우아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 입속 챙기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 거래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 거래 속에서 정말 비참한 부분은 뭐냐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투명 인간화 된다는 거예요. KTX 승무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쌍용차 노동자들, 재판받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모의 재판을 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20대 남성의 한 70% 정도는 지방대, 전문대 또는 고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그 기화가 된 사건들을 보면 뭐 구이역 김군 사건 19살에 죽었거든요. 김용균 씨, 이선호 씨 다 24살에 지방대 나오거나 전문대 나와서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몸이 잘리고 머리가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런 시민들이 다 투명 인간화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필요한 공정 담론은 무엇인 걸까요? 구이역 김군, 이선호, 김영균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좀 허황된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안전, 생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은 그 성 안에 있는 30%도 안 되는 그 20, 30대 청년들만의 공정 담론,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이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만 해결될 거라고 봐요. 서글픈 현실에 처한 20, 30대 젊은이들이 노조를 꾸렸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낮지만 강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10년도 더 전에 청년 담론을 꺼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을 노동 약자라고 규정한 청년 유니온입니다. 특히 기존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였던 청년 세대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걸 집회 현장에서 온라인 중계하면서 그러다 쫓겨났습니다. 그 현장에. 청년 유니온 초창기 사무실이 있었던 거리를 찾았습니다. 싸고 공간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이 동네까지 와게 됐습니다.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재밌는 노동을 계속 새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쌓여가지고 집회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집회 그때 진짜 많이 하셨죠? 일단 저희가 즐겁게 하자 이런 게 있었고, 저희가 동의되지 않는 방식이 약간 저희가 재미없으면 하지 말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초의 온라인 중계 집회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미용실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위원장님이 그 문제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으시면서 그걸 중계하면서 집회 현장에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무슨 지원 정책 같은 걸 요구하냐, 열심히 일하면 되지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을 설계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 제일 큰 반응은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청년이 무슨 노동자냐? 니네가 노동자가 아닌데 왜 노동조합이냐? 청년들이 국가와 미래를 생각해야지 무슨 자기의 어떤 노동 조건이나 어떤 이런 거를 고민하냐. 남을 위해서 일해야지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일하냐? 네. 저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년들이 무슨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니네가 뭐가 힘들어. 이런 거였죠. 누군가는 백수들의 반란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수들의 반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니 왜 백수지? 우리 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을 하다가 짧게 하고 또 해고되고 또 뭐 일을 또 하고, 왜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쌍용자동차 사태가 2009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회 노동 쪽에서 나온 구호가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구호고, 실제 쌍용자동차 이제 구조조정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집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본인들 구호를 외치면서 외친 다음에 농담으로, 그런데 매번 취업하고 매번 해고되는 우리는 그런 부활하는 예수인가?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는 게, 그거는 어떤 비아냥이나 이런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 실제로 해고를 당하는 경험이 그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 노동에 집중했습니다. 청년 유니언 초기에 어떤 거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노동이다. 그리고 알바생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러니까 알바생이란 단어에 생은 학생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가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 경험을 주는 거고 학생들이 사회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뭘로 가냐면 저희가 최저임금 실태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최저임금 왜 줘야 돼 니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회 경험을 내가 시켜주는 건데.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남의 돈 벌기가 쉽냐는 우리 사회 오랜 자본 논리에 맞서 청년의 삶을 하나하나 공론의 장에 올렸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에는 빨리 갖다 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배달 당시에 이제 피자에서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배달하느라 너무 바쁜데 중간에 세울 수도 없고 매장에 찾아간다고 해도 다 배달 나가 있고. 그래서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청년 노동의 존재를 그제서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폐지될 때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배달을 대부분 하는데 이 노동이 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우리가 그냥 따뜻한 피자를 먹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생명이 식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이제 좀 공감대를 많이 얻었죠.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문제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데 최저임금하고 내가 일한 시간하고 곱해서 월급을 받는데 법에 나와 있는 월급 액수랑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한 16% 크게 차이가 나는 거야. 주휴수당이라는 걸 안 주고 있었다.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주휴수당이 법으로 제정된 건 한국전쟁 당시인 무려 1953년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노동법의 노무사나 변호사분들이었는데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왜냐면 그런 케이스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법조문이 없는 게 아니라 그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안 들어있는 적이 들어있는 없었던 그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사문화됐다고 하잖아요. 네. 법조문이. 그러니까 사문화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10년,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뉴스만 보면 이제 청년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삶은 실제로 변했을까요? 2010년에 특히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단시간 노동자들이니까 이런 불안전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제 운동을 많이 했고 청년 유형은 정말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의 청년들. 이게 안타까운 게 실제 싸워서 바꾸고자 했던 것보다 더 사회가 더 빨리 나빠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여전히 마음의 불쾌함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꺾기라고 해서 15시간 이하로 파트타임 시간을 더 줄여버려가지고 주휴수당법을 회피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현장들이 나빠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약간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공부방 계급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주어졌던 공부 환경에 따라 나뉜 세 그룹은 대학 진학 결과, 현재 직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갈라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공부방 그룹별로 아버지 학력을 확인해봤습니다. 공부방 상층 그룹의 60%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이었습니다. 하층은 26%입니다.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공부방 하층에선 21%, 상층 그룹은 2%에 불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하지만 현실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시험을 통한 공정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정이면 사실은 10에서 뭐 10%나 될까요? 10에서 15%? 뭐 많이 잡으면. 근데 그 밖에 있는 사실 계층의 청년들에게는 뭐 아예 그런 시험 준비 같은 거 언감생심 뭐 그냥 자기는 그냥 주어지는 일 계속 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되게 이제 왜소하게 만들고 뭔가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실. 공부방 그룹별로 공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상층 그룹은 정규직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니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하다고 봤지만 하층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2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도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호감도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도 갈라졌습니다. 지금 청년층이야말로 그 이전에 태어난 어느 세대보다도 세대 내부적으로 여러 면에서 갈라져 있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해진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지요. 그리고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도 큽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 사이에 지역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진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자라온 세대이기도 해요. 20대 표심, 2대 남, 2대녀. 최근 쏟아져 나오는 청년 담론들은 많은 청년들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삶, 그리고 또 이제 소위 괜찮은 대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학교들을 졸업해서 노동시장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10년이 가도 200만 원짜리 직업을 계속 돌면서 이제 커리어가 쌓이면서 급여가 올라가지도 않고 소득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빙빙빙빙 도는데 정치가 이 청년들이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첫 직장은 어딘지, 해고는 몇 번이나 당하는지, 연애는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생각은 세상의 통념과 많이 달랐습니다. 경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성세대는 60% 이상 더 좋아지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청년의 절반 이상은 더 나빠지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경쟁에서 질까봐 불안하냐는 질문에 6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성세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경쟁을 최우선의 가치를 삼고 있고 경쟁에 대한 태도가 더 호전적이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사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들로 점수화되는 학교에서 컸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경쟁에 대한 피로도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높은데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도 통념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20대 청년 천현우에게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조업을 하잖아요. 여기가 엄청 노후돼가지고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년 지난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왜 오겠어요? 뭐 일 중독이라서 일이 재밌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가난하니까. 같이 일하는 업체 사업장에는 그럼 50대 분들도 많이 있어요? 50대 많죠, 당연히. 그러면은 보통 꽤 이제 일을 오래 하신 거니까 네. 또 여기가 지방이니까 훨씬 더 기반이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0대들이 분절돼 있어요. 정직원들 같은 경우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50대들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건 뭔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노후에 굶어 죽지만 않는 게 소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제 팩트는 뭐냐 하면요. 이 50대의 다수가 지금의 청년들만큼이나 힘든 처지에 있고 바로 그 청년들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50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부터 20대가 가장 높게 됐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20대와 50대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년. 2021년 정치는 청년을 말하고 청년은 절망을 외칩니다.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더 없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기대라는 게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생계는 할 수 있는 벌이가 있어야 한다 하는데, 진짜로 그랬더니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알파가 되는 일자리들이 이 친구들이 구하기 좋은 일자리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갈아 넣어서, 몸을 갈아 넣어서, 진짜 갈아 넣는단 말, 적당한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 노동을 해도 월에 300만 원 확보가 간단하지 않고. 우리 사회 80% 청년 천연우에게 공정이란 말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공룡하고 토끼하고 싸워도 공정이야, 이거는. 왜? 같은 룰로 싸우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공정이라는 걸 어디다가 그걸 해보려면, 예를 들어서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사실은 애초에 왜 비정규직을 뽑냐고요. 이게 불공정 아닌가요? 지금 공정이라는 문제는 결국 나 대기업 취업시키죠. 그게 아니면은 이 중소기업 같은데 결국은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불공정해. 그게 아니고 같은 임금을 하는, 같은 대우를 받는 게 공정 아니냐고요. 지방에 사는 청년 공희정에게 서울은 더 많은 기회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을 갔는데 그 무수히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일자리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요즘 일을 하려면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거든요. 아예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첫 경험을 어디서 쌓아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갈 데가 없는데, 지역에서 어떤 인턴이나 좀 기업에서 괜찮게 쳐줄 만한 일자리가 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턴 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면 인턴은 보통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서울에서 내가 뭐 한 짧게는 3개월이지만 뭐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청년 정치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 2030 세대나 청년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뭔가 내빈 소개, 그리고 뭐 인사말, 감사말 전부 다 뭔가 그게 보여주기식의 이제 진행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해서 근데 청년들이 분명 기사 이제 찍는 뭔가 기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뭔가 촬영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뭔가 직책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청년들의 이제 목소리 할 시간이 되니까 다들 빠지시는 거예요. 뭐 그 분들이.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뭔가 그 청년들이 이제 나설 자리가 많아지는 건 좋지만 정말 나설 자리가 많아지는가 오히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의 주인공이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청년이 뭔가 정말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러 오는 그런 자리조차도 뭔가 이게 우리 청년 파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게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었나? 청년 정치는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청년이 정치에 이제 발을
드리게 됐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청년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도 그 사람들이 있기 전에도 기성세대가 정치를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 전부를 대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위한 정치는 없다는 우리 시대 평범한 청년들을 위해 정치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청년의 온전한 얼굴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청년을 다루고자 할 때 그 청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이게 남성인가, 여성인가, 대졸인가, 고졸인가, 서울에 사는 사람인가,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사는 사람인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조합 중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불리지 않은, 혹은 누가 제대로 카메라나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은 얼굴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시작했던 것처럼 청년 논쟁은 다 이대남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가장 단순화하고 쉽게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청년의 얼굴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절 한국 사회 청년은 독재에 맞서고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했습니다. 우리 기능인들의 우수성이 또 입증됐습니다. 산업화의 주역 역시 그 시절 청년들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젊음과 청춘, 낭만과 희망으로 불리던 이들. 기성세대보다는요 약간 풀어지고요, 많이 자유분방한 건 사실이지만요, 어느 정도 약간 주관이 있게 행동하는 거는요 신세대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어떤 청년들의 삶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88만 원 세대, N4 세대, 청년이란 이름에 좌절과 절망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2021년 다시 온 정치의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호출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청년은 제대로 불려야 합니다. 여기서 멈춰있지만 이곳은 이제